동교부 캡터스 9번째. 필은 휠체어에 의존해야 하는 엄마 때문에 현실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엄마를 떠날 수 없어 집에 머물며 버밍엄 대학교에 진학했다. 그는 내게 노팅엄 대학교에서 버밍엄 대학교로 편입을 하지 않겠냐고 물었지만 나는 거절했다. 우리의 관계가 튼튼하다면 장거리 연애 정도는 극복할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 사이가 흔들거린다면 실패하겠지만 추가적으로 나는 2학년 중반까지는 그를 만나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우리 관계는 예상외로 튼튼했다. 마지막 학기에 버밍엄 대학교의 중앙도서관 계단을 내려오다가 필이 가방을 내려놓고 나를 바라보며 학위를 따면 결혼을 하지 않겠냐고 물었다. 나는 그의 청혼에 신중하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다음날 대답해주겠다고 했다. 그날 저녁엔 결혼에 대한 장단점을 늘어놓으며 보냈다. 장점으로는 그가 진지하고 학구적이고 조용하고 순종적인 사람이었다는 점이다. 게다가 나는 필에게 익숙했고 앞으로 다른 남자들을 만나 쏟아야 할 번거로움과 노력을 겪고 싶지 않았다. 단점으로는 그가 내 독립성을 구속하려 하거나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변하리라는 불확실성이었다. 게다가 만약 그가 나를 실망시킨다면 나는 이혼 전차를 밟으며 온갖 번거로움을 겪어야만 한다. 나는 결국 청혼을 거절하기로 결정했고 다음날 오대훈 극장 앞에서 필을 만났다. 그래서 결정을 했어. 그가 신발 끄트머리로 인도의 갈라진 틈을 매만지며 물었다. 그는 양손을 코듀로이 바지 주머니 깊이 찌른 채 나의 눈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미안하지만 못하겠어 라는 대답 대신 나는 할게 라고 대답하고 있었다. 나는 필만큼이나 굳어버렸다. 우리들은 지나가는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에 화들짝 놀라기까지 꽤 오래도록 서로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리고 어색한 포옹을 나눴다. 그렇게 중요한 순간 우리 둘이 어떻게 행동해야 좋을지 잘 몰랐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 둘은 코카콜라 2컵과 커다란 팝콘 1컵으로 약혼을 축하했다. 그렇게 고작 21살의 나이에 나는 약혼을 했다. 엄마에게 이 소식을 알리자 엄마는 꽤나 기뻐하셨다. 실비아 이모에게 어서 전화를 내 이 소식을 알리라고 재촉했던 기억이 난다. 이모는 평소처럼 지나치게 극적이고 감상적인 목소리로 펑펑 울며 내가 결혼이라는 기쁜 일을 하게 되어 좋다는 말을 중언부언 떠들어댔다. 하지만 내 소식에 에드워드의 반응은 좀 달랐다. 그 불쌍한 놈을 도우소서. 에드워드가 질투와 악이 조롱이 가득 담긴 표정으로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말했다. 아이, 그 자식은 지가 평생 어떤 잔소리와 비난을 받아야 할지 알고 청혼을 할 때 내가 이야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동생은 진짜로 필과 대화를 나눴다. 필요 이상으로. 그래서 내 전략이 뭔데? 어떻게 공격하려고? 무기가 뭐야? 쪽수는 어떻게 돼? 브리짓이 손등으로 입을 문지르며 물었다. 2가지 전략으로 대응하려고. 나는 브리짓의 옛날 사람과 같은 비유에 맞추며 말했다. 에드워드의 지나친 영향의 행사와 어머니의 심신미약. 그래서 지금은 병력을 모으는 중이야. 나는 에드워드가 엄마에게 압력을 가해 제정신으로는 절대 하지 않으실 일을 했다고 믿는다고 설명했다. 영향력 행사는 좀 위험해. 내 동생이 못된 짓을 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얻어야 돼. 지금까지 알아낸 게 뭔데? 나는 솔직히 인정을 해야 했다. 결과가 딱히 없었다. 나는 친구에게 실비아 이모 롭과 대화를 하며 얻어낸 이야기를 해주었다. 하지만 나는 에드워드가 이 모든 일을 주도했다는 걸 알아. 비록 아무도 직접 나서서 그렇게 말하지 않을지라도 말이야. 유언장 초안이 어디 있었고 그렇게 엄마한테 어떻게 서명을 시켰는지 증인들이 전부 말을 해줬잖아.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브리짓이 2팔로 커다란 가슴에 팔짱을 끼며 까다로운 고객을 다루던 솜씨를 10분 발휘해 기품 넘치는 모습으로 나를 달랬다. 에드워드가 그 모든 걸 주도했다는 심증만으로 판사를 설득할 수 없어.
동생이 엄마를 압박해서 변호사 사무실까지 끌고 갔다는 증거, 아니면 엄마를 협박해서 서명을 시켰다는 확실한 증거처럼 실질적인 증거가 있어야 돼. 지나친 영향력으로는 소송을 시작도 못할 거야. 아니 반대로 판사가 등을 돌려버릴 수도 있고, 어머니가 너보다 동생을 더 아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이런 소송을 걸었다고 치부해버릴 수도 있단 말이야. 물론 네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하지만 입증이 중요해. 입증할 수 없는 걸로 상황을 흐리지 말아야 해. 하지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을 취하는 건 엄마한테만 집중해야 한다는 거잖아. 내가 말했다. 마치 동생은 무죄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 난 에드워드를 그렇게 쉽게 풀어지지 않을 거야. 내 말도 맞자. 하지만 들어봐. 내가 클라이언트한테 늘 하는 말이고 너도 알고 있는 말이야. 소송은 도덕적 우위를 점하거나 신념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법적으로 이기는 게 중요한 거야. 간단해. 에드워드에 대한 모든 감정을 비우고 냉정하게 생각해. 그 집에 매매 수익의 절반을 얻어내기 위해 할 일만 생각해. 에드워드가 나쁜 놈이고 네가 착한 사람이라는 걸 세상에 증명하겠다는 생각은 버려. 어머니의 심신미약에만 집중해도 에드워드의 이기적인 제안이 어머니가 쉽게 노출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어. 어머니가 외부 압력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지 않았던 서명을 했다는 주장은, 그런 주장을 하지 말라는 거야. 동의할 수 없어. 브리짓, 법정에서 다 알아야 해. 나는 에드워드가 썩어빠진 놈이란 걸 모두가 알았으면 좋겠어.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이번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야. 브리짓은 의자에 몸을 젖히고 고개를 저었다. 너 꼭 강박적인 클라이언트처럼 말한다. 일단 사건에서 한 발 물러서서 그날 판사를 어떻게 설득할 건지 생각해봐. 아무리 근거가 충분하다고 해도 가족 구성원에게 과장이 섞이거나 명백히 입증되지 않은 혐의를 주장하는 건 절대 먹히지 않아. 논란의 여지가 없고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만 가능해. 나도 알아. 하지만 좋아, 알았어. 시간은 촉박하고 난 널 설득할 수 없어. 일단 심신미약으로 넘어가자. 증거는 어떻게 돼? 나는 브리짓에게 어머니가 유언장 초안을 작성하기 전 2번의 뇌졸중을 겪었다고 말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지난 몇 달간 엄마를 자주 보진 못했어. 하지만 엄마를 만날 때면 정신이 또렷하다고 생각하진 않았어. 게다가 에드워드의 최측근인 롭도 엄마의 정신이 흐릿했다는 걸 인정했어. 엄마의 의료기록은 신청했는데 일처리가 너무 느려. 최대한 빨리 필요하다고 말은 해놨어. 일단 운이 좋으면 필요한 증거는 얻을 수 있겠네. 그 진단서에 어머니의 정신상태에 대한 우려가 적혀 있어야 할 거야. 그래도 그 서류에만 의지할 순 없지. 의학 상태가 어머니의 심신에서 어떤 영향을 끼쳤을지 설명해줄 증인이 필요해. 어머니가 누구랑 가장 가까웠어? 매일 만나던 사람은 누구야? 나 역시 그분에 대해 생각했다. 엄마가 다니던 성 스티븐 교회 목사라면 엄마가 신뢰했을 거야. 그 사람을 만나서 지술서를 받으려고. 그리고 길 건너에 이상하고 오래된 이웃들이 살아. 엄마가 살아계신 걸 마지막으로 본 사람들이래. 그 사람들이 엄마를 걱정하긴 했는데 심각하게 여기진 않았던 모양이야. 좋았어. 증거를 모두 모아서 날 찾아와. 내가 살펴보고 판단해줄게. 이건 공식적인 건 아니야. 혹시라도 패소한다고 해도 직무상 과실로 소송할 생각은 마라. 그리고 만약 결과가 나쁘다면 법적 비용을 조금 지불해야 할 거야. 답이 뻔하긴 한데 혹시 쉬운 선택을 할 생각은 없어? 그냥 다 그러려니 하고 임신에만 집중하는 건 어때? 그냥 적당한 시기에 상속받겠거니 하면서. 그녀는 문득 궁금하다는 듯 나를 바라보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래, 뭐 당연히 그럴 리가 없겠지.